신도금시대 6편 인프라 위에 인프라를 쌓는 자. 록펠러와 사티아 나델라. 산업혁명과 AI 혁명의 평행이론. 경쟁은 죄악이다. 록펠러 전원.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있는가? 먼저 분명히 해두자. 이 글은 사티아 나델라가 새로운 록펠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성격은 다르다. 시대는 다르고 회사의 형태도 다르고 그들이 다루는 상품도 다르다. 록펠러는 정유소에서 시작했고 나델라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학자 집안에서 자라났다. 록펠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인물이었고 나델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 구조적 위치에 서 있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는 것, 그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 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인프라 위에 또 다른 인프라를 쌓는 자. 록펠러는 정유라는 인프라 위에 송유관과 운송 네트워크라는 더 큰 인프라를 쌓았다. 나델라는 클라우드라는 인프라 위에 AI 모델이라는 더 큰 인프라를 쌓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한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 우연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의식적으로 설계한 사람이다. 이 글은 그 설계의 형태를 본다. 1870년 1월 10일 클리블랜드. 1870년 1월 10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31세의 한 사업가가 회사를 설립했다. 이름은 스탠더드 오일. 자본금 100만 달러. 동업자는 자기 동생 윌리엄, 화학자 세뮤얼 앤드루스, 그리고 헨리 플래글러. 이때 미국에는 약 250개의 정유 회사가 있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첫 유정이 뚫린 뒤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누구나 정유 사업에 뛰어들었다. 등잔용 등유 가격은 1865년 갤런당 58센트에서 1870년 26센트로 떨어졌고 정유 능력은 원유 생산량의 2.5배로 과잉 상태였다. 산업은 카오스에 가까웠다. 이 카오스 속에서 록펠러는 한 가지를 보았다. 정유 자체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 그러나 정유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인프라 운송, 저장, 배럴, 송유관을 통합한다면 다르다. 그가 한 일은 잘 알려져 있다. 먼저 비용을 극한까지 낮췄다. 자기 정유소의 굴뚝 청소부터 배럴 제작까지 모두 회사 안으로 끌어들였다. 외부 배럴 제작자가 한 배럴당 2.5달러를 부르자 록펠러는 자기 회사 안에 통제소를 만들어 96센트로 떨어뜨렸다. 화학자를 고용해 원유 한 배럴에서 등유 외에 300여 가지 부산물을 만들어냈다. 다른 정유사들이 강에 버리던 가솔린을 자기 공장의 연료로 썼다. 자기 가족이 살던 클리블랜드의 모든 정유소를 인수해 가장 효율적인 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쇄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효율 경영이었다. 그러나 록펠러의 진짜 천재성은 다음 단계에 있었다. 인프라 사업자와 거래하기. 1868년 레이크슈어 철도가 록펠러의 회사에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매일 60화차 분량의 정유 제품을 보장하고 적재와 하역을 직접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갤런당 1센트의 운임을 부과하겠다는 것. 표시 운임의 71% 할인이었다. 이 거래의 의미를 잠시 멈춰서 보자. 당시 정유 사업의 진짜 인프라는 정유소가 아니라 철도였다. 정유 제품을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옮기는 모든 흐름이 철도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철도 위에서 록펠러는 어떤 다른 정유사도 받지 못한 운임 할인을 받았다. 다른 정유사가 갤런당 4센트를 낼 때 록펠러는 1센트만 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없었다. 다른 정유사들이 분노했다. 그러나 록펠러의 입장은 단순했다. 그는 철도 회사에게 다른 정유사가 줄 수 없는 것을 줬다. 안정적인 대량 물량과 자체 적재 하역 능력. 철도 회사 입장에서 록펠러는 가장 좋은 고객이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가격을 받았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가 곧 산업 구조 그 자체를 결정한 순간이었다. 1880년에 이르면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다. 록펠러는 시장을 직접 사들이지 않았다. 그는 산업의 결정적인 인프라 철도와 송유관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뿐이다. 그 위치에서 다른 모든 정유사는 그의 가격 정책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팔리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다. 미국의 등유 가격은 1865년 갤런당 58센트에서 1890년 7센트까지 떨어졌다. 록펠러는 미국 가정에 처음으로 저렴한 빛을 가져온 사람이었다. 동시에 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산업을 한 개인이 사실상 소유한 사례를 만들었다. 2019년 7월 시애틀. 이제 한 세기 반을 건너뛰자. 2019년 7월 22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발표를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AI 연구소 오펀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발표였다. 당시 오펀 AI는 GPT-1을 막 공개한 직후였고 가치는 명확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투자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싸다고 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5년 전인 2014년에 취임했다. 그가 물려받은 회사는 비틀거리고 있었다. 모바일에서 졌고 검색에서 졌고 클라우드에서는 아마존에 한참 뒤졌다. 시가총액은 약 3천억 달러. 한때 세계 최대 기업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변두리 기업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나델라가 한 일은 단순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했다. 윈도우와 오피스의 회사가 아니라 클라우드의 회사로. 그가 만든 슬로건은 모바일 우선, 클라우드 우선이었다. 이후 이것이 지능형 클라우드, 지능형 에지로, 그리고 다시 AI 우선으로 진화했다. 10억 달러는 도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 인프라 위에 또 다른 인프라를 쌓기 위한 첫 돌이었다. 7년의 궤적, 그리고 1350억 달러. 이후의 궤적을 보자. 2019년 7월 10억 달러 첫 투자. 2021만 2023년 초 추가 약 20억 달러. 2023년 1월 100억 달러 추가 약정.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펀 AI의 최대 컴퓨팅 공급자가 되고 오펀 AI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최대 고객이 된다. 2022년 11월 챗GPT 출시. 5일 만에 100만 사용자. 2025년 10월 28일 오펀 AI가 영리 부문을 공익기업 퍼블릭 베너핏 코퍼레이션으로 재구조화. 마이크로소프트의 누적 투자 약 130억 달러 약정 중 116억 달러 실투입. 이 투자가 오펀 AI 지분 약 27%로 확정되었고 그 가치는 약 1350억 달러. 2026년 3월 오펀 AI 가치 약 8520억 달러까지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지분 가치 약 2283억 달러로 평가. 약 17.6배 수익률. 이 숫자들의 의미를 단순화하면 이렇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30억 달러를 써서 한 회사를 사실상 만들었고 그 회사의 약 4분의 1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자기 클라우드 사업의 가장 큰 고객을 자기가 만든 셈이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한 가지가 가장 결정적이다. 2025년 10월에 재구조화에서 오펀 AI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추가로 2,500억 달러 어치의 컴퓨팅을 구매하기로 약정했다. 한 회사가 다른 한 회사에서 향후 수년간 그만큼의 인프라를 사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여기서 1868년 록펠러와 레이크슈어 철도의 거래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인프라 사업자 철도가 콘텐츠 사업자정류에게 대규모 할인을 제공하고 콘텐츠 사업자가 그 대가로 인프라에 대한 종속을 약속하는 거래.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었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사업 모두 한 사람의 통제 아래로 들어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펀 AI에 투자만 한 것이 아니다. 자기 클라우드라는 인프라 위에 오펀 AI라는 또 다른 인프라를 올려놓았고 그 두 인프라가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같은 자리, 다른 언어.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가 흥미롭다. 록펠러는 자기가 한 일을 혼란스러운 산업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자주 한 말이 있다. 경쟁은 죄악이다. 그가 한 일은 약자를 도태시키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 가정의 등잔불 가격을 떨어뜨렸다. 그의 자기 정당화는 단순했다. 효율의 미학. 나델라는 자기가 한 일을 지능의 민주화라고 설명한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노잇 올 이 아니라 런잇 올 이 되어야 한다.
그가 한 일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닫힌 시스템에서 열린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AI에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의 자기 정당화도 단순하다. 포용의 미학. 표면적으로 두 사람은 정반대다. 한 사람은 경쟁을 죄악이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학습을 미덕이라 한다. 한 사람은 닫힌 트러스트를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열린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거의 같다. 한 산업의 가장 결정적인 인프라가 한 회사의 통제 아래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모든 행위자가 의존하게 되었다. 1880년 미국에서 등잔을 켜려면 록펠러의 등유를 사야 했다. 2026년 세계에서 최첨단 AI를 쓰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거쳐야 한다. 둘 다 그 통제를 정당화하는 언어는 고객을 위해서였다. 자기 정당화의 언어는 시대에 따라 바뀐다. 그러나 그 언어가 가리키는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인프라를 쥔 자가 다른 모든 인프라를 빨아들인다. 한 가지가 다르다. 분산된 거인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짚어야 한다. 록펠러는 미국 정유 시장의 90%를 한 회사 안에서 통제했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이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분할하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미국의 정유는 사실상 한 사람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었다. 나델라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클라우드 시장은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세 거인이 나눠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오라클, 알리바바, IBM 등이 있다. AI 모델 시장은 더 분산되어 있다.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딥마인드, 메타, XAI, 그리고 수많은 오픈소스 모델들. 어떤 한 회사도 록펠러처럼 90%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것은 21세기가 19세기보다 자유롭다는 뜻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19세기에는 한 인프라 석유에 한 거인이 있었다. 21세기에는 한 인프라 AI에 5거인이 있다. 5거인이 한 명보다 자유롭게 보이지만 사실 그 5이 차지한 자리의 총합은 19세기 록펠러가 차지한 자리보다 훨씬 크다. 그들 모두가 같은 종류의 1인프라 위에 인프라를 쌓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 전체의 구조는 19세기와 같다. 분산된 거인들도 거인이다. 그리고 그 거인들 사이의 경쟁은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카르텔을 만든다. 이 부분은 13편 트러스트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더 깊이 본다. 종결 인프라는 시간이 지나면 보인다. 1880년대에 록펠러를 보던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다. 그들이 본 것은 한 사업가가 다른 사업가들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뿐이었다. 록펠러가 미국 자본의 형태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1911년 미국 대법원의 해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분명해졌다. 2020년대 나델라를 보는 사람들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그들이 보는 것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들보다 빠르게 AI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1세기 자본의 형태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더 흐른 뒤에야 분명해질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록펠러와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종류의 인프라를 만들었던 한 사람을 본다. 앤드루 카네기. 그가 만든 강철이 록펠러의 등유와 함께 19세기 후반 미국의 두 기둥이었다면 21세기의 그 자리에는 누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시대의 흐름을 탄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흐름을 만든다. 록펠러는 정유 위에 운송을 쌓았고 나델라는 클라우드 위에 지능을 쌓는다. 인프라의 형태가 시대를 결정한다.